두려움을 느끼는 자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완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차원이 다른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가령 목숨 걸고 하는 경주인 모토GP 혹은 F1의 슈퍼스타인 발렌티노 루시와 미하엘 슈마허 같은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은 급코너 구간이다. 그래서 급코너 구간은 선수들에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요소일 수밖에 없다. 급코너를 진입할 때 대부분의 선수는 그것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기에 당연히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경직하는 등의 스트레스성 신체 상태를 보인다. 하지만 최고의 선수인 발렌티노 루시나 슈마허의 뇌파와 근경직도 정도를 측정해보면 급코너에 진입할 때 오히려 근육이 풀리고 호흡은 길어지며 심박도 천천히 뛴다. 완전한 집중과 몰입을 통해 보통의 선수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여주는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결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오직 단 하나만을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면 그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정도의 정신 상태라면 해탈이나 독도의 경지와 비견에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인간적인 존경과 동경을 느끼게 한다. 스트레스의 반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DHEA라는 두 호르몬이 나오는데 코르티솔이 너무 많아지면 신체는 성장을 멈추고 면역체계가 망가지며 우울감이 증가하지만 DHEA가 많아지면 신경퇴화가 억제되고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며 우울감이 완화된다. 또한 DHEA는 집중력과 인지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으로 뇌의 스테로이드라고 불리기도 하며 DHEA 비율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에서 학점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서로 반대되어 보이는 두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같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이 두 호르몬을 측정해 두었다. 그 후 스트레스가 몸에 이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상을 3분간 시청하도록 하고 다시 실험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한 후 두 호르몬을 측정했는데 그들의 코르티솔 분비량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놀랍게도 DHEA 분비량이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가 몸에 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정말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도 건강이 이로운 방향으로 호르몬을 분비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일까? 우리는 어째서 스트레스의 나쁜 점만 보게 되었을까? 스트레스는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스트레스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헝가리의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는 1936년 소련 난소에서 추출한 호르몬을 실험쥐에게 투여하는 실험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르몬을 투여한 쥐들에게서 궤양이 생기고 면역체계가 망가져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셀리에는 각종 용액을 주사기로 주입하여 결과를 관찰했는데 콩팥에서 추출한 호르몬도 비장에서 추출한 호르몬도 모두 실험쥐의 건강을 크게 약화시켰다. 실험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셀리에는 불현듯 건강 악화의 원인이 호르몬이 아닌 그들이 처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실험을 실행한다. 셀리에는 실험쥐에게 쉬지 않고 운동을 시키거나 강력한 폭발음을 계속해서 들려주거나 척수를 잘라버리고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게 하는 등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 실험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도록 했다. 그러자 실험쥐의 건강은 굉장히 악화되었고 어떠한 물질을 주입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고통만 주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리에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불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실험쥐가 사방이 막힌 낯선 환경에서 척수가 잘려나가고 목숨을 위협하는 폭발음을 들으며 커다란 흉기가 몸을 관통하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열악한 실험 상황에서 발견한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섣불리 현대인에게 일상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히 어떻게 실험쥐가 받은 고문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오류는 완전히 무시된 채 셀리의 연구는
담배 회사로부터 크게 환영받았고 셀리에는 그들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계속해 나간다. 그리고 그는 미국 의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증언하게 됐다. 그 덕분에 스트레스는 악명 높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자조적 표현이 이해될 것이다. 인류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애초에 몰랐더라면 어떠했을까? 이제 우리는 스트레스에 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꿔나가야 한다.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절대 나쁜 스트레스가 아니다. 운동의 고통은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채소의 쓴맛은 신체의 면역력을 기른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두뇌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자 쓰지만 몸에 좋은 영양분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스트레스에 이로운 점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스트레스가 쥐를 똑똑하게 만든다는 연구다. 연구원들은 실험쥐를 우리에 가두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어느 정도 치솟게 만들고 우리 밖으로 다시 풀어주었다. 그리고 2주 후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과 안 받은 쥐들을 상대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2주 전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기억력이 월등히 좋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놀라운 결과의 원인을 계속 연구한 결과 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받은 뇌가 기억 저장소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든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강하고 짧은 스트레스를 여러 번 받으면 뇌 속에서 BDNF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BDNF는 뇌 속의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하도록 돕는 뇌 안의 단백질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로부터 신장을 보호하고 심장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놀랍지 않은가? 스트레스는 당연히 심장 건강에 좋지 않은 줄만 알았는데 말이다. 이 밖에도 스트레스는 뇌에서 뉴런을 서로 연결해주는 뉴로트로핀과 면역체계를 관장하는 인터류킨을 분비시킨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선입견을 제대로 바꿔주는 재미있는 사회 실험이 있다. 연구원들은 피실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게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었다. 모의 면접을 보게 하고 상대방과 인내력 대결을 시키며 참가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였다. 그 후 실루엣 게임이라는 돈을 거래하는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참가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몫을 더 챙기려 할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피실험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50%나 더욱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들이 겪은 스트레스가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이었다면 그들의 자비로운 행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싸우기는커녕 서로를 도와줬다. 켈리 맥고니걸은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위협이라고 느낀다면 신체는 그 위협에 맞게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똑같은 운동을 해도 운동을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운동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노동의 피곤함만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스트레스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 근거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생각과 신념을 바꾸는 작업을 서둘러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긍정적인 상상과 생각이 가능해지고 삶의 변화도 시작된다.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트라우마다. 트라우마란 과거 경험했던 위기, 공포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이 용어도 방송 매체에서 자주 사용되다 보니 사람들이 조금만 힘든 상황이 있어도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난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 하지만 면밀하게 내막을 들여다보면 트라우마로 진단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다. 나는 코칭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 기준을 못을 박듯이 정립해준다. 최소한 교통사고가 나서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거나 가족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전쟁 상황 속에서 빚어지는 참혹한 경험 정도가 되어야 트라우마란 용어를 쓰라고 하는 것이다.
약간의 심리적 상처를 곧바로 트라우마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안타까운 신념을 갖게 되고 결국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트라우마란 용어 자체를 어느 정도는 무시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심리적 상처에서 더 유연하고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남들이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할 만한 극도의 상황에서조차도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트라우마적 상황을 더 멋진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존재다. 그러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작게 바라봤기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해결책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에게 닥친 힘든 상황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라. 주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핑계로 힘들어하고 포기한다면 그 정의를 정확히 몰라서 스스로 트라우마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트라우마에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승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같은 단어들을 갖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이 왜 성공할 수 없었는지를 합리화한다. 지식 정보 사회에서 누군가는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할 때 누군가는 지역적인 정보를 일반화하여 부정적인 신념을 더욱 강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부의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빈부격차도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낀다.